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은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위한 평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선고일은 이번 주 후반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론이 55%로 40%에 그친 정권 연장론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수업 복귀를 계속 거부하는 의대생들을 향해 의사 면허 하나 갖고 오만하기 그지없다며 일침을 가했습니다. 배드민턴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전용 오픈에서 허벅지 부상을 딛고 정상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소식이 없었죠. 지난주로 예상됐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이 아직도 정해지지 않으면서 헌법재판소가 선고일을 이번 주 후반쯤으로 잡을 거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선고일 통지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동시에 탄핵 심판 결론을 놓고 엇갈린 전망도 쏟아지고 있는데요. 온갖 가짜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답을 아는 건 헌법재판관들 뿐입니다. 헌재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이혁재 기자, 이번 주에는 선고일이 잡힐까요? 네, 헌재 재판관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평의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오늘로 93일을 기록하며 연일 역대 최장 심리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데요.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고기일이 이번 주 후반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과거 두 차례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모두 금요일에 열린 데다 내일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1차 변론 기일도 예정돼 있어 주 후반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선고 기일 2에서 3일 전에 기일 통지가 이루어지는 만큼 내일이나 모레 기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의 논의가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 정확히 알려진 사실은 없는데요. 일단 확인된 건 오늘도 오후 2시부터 평의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평의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결론을 놓고 다양한 관측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포고령 작성과 국회 봉쇄 등 사실관계 확정은 이루어진 상태로 위헌,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 있다는 시각이 있고요. 반면 아직 사실관계도 확정하지 못한 단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에 이어서 오늘도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계속됐습니다. 헌재 인근 분위기는 어떻던가요? 네, 헌재 인근으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데요. 양측 주장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헌재가 지나치게 좀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바로 파면해도 되는데 우리의 소원도 여러분의 소원도 8대0 윤석열 대통령 각하입니다. 탄핵 심판을 놓고 국론 분열이 심해지면서 재판관 신변에도 우려가 커지는 만큼 헌재 보안과 경호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선고 당일 전국에 가포 비상을 발령하고 기동대만 약 2만 명을 투입하는 등 시민 보호와 불법 사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부터 지방의 경찰 기동대 약 3천 명을 서울로 이동시킨 뒤 오는 일요일까지 헌재를 비롯해 도심 주요 시설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도 선고 당일 안전을 우려해 헌법재판소와 가까운 안국역을 폐쇄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MBN 뉴스 이혁재입니다. 헌재 시간이 길어지면서 탄핵 심판 선고 시점을 둘러싼 여야의 여론전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오는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예정이 돼 있는 만큼 대통령 선고를 먼저 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 선고를 먼저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선고가 먼저 나오면 이 대표의 3심 결론도 잘하면 조기 대선 이전에 나올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권 분위기부터 유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이후에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전에 나면 무리한 정치적 고려와 편파 졸속 재판 고의가 작동한 것이라며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라는 주장도 이어졌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힘을 실었습니다. 한덕수 문제는 긴급 먼저 판결을 해주면 된다 이게야. 감사원장을 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안 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여권 일각에선 한 총리 탄핵 심판, 이재명 대표 2심, 대통령 탄핵 심판 순으로 선고가 진행되면 여론 향방에 유리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고가 미뤄지면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2달 뒤 조기 대선까지 이 대표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됩니다. 반면 이번 주 헌재 선고가 나면 다음 주까지 여론을 수습한 뒤 이 대표 선고로 이슈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 지도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국정 안정과 혼란 수습에 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중대한 하자가 있어 기각이나 각하가 됐을 경우에는 무리하게 탄핵을 주도한 국회의원과 정당에 민영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헌재 승복 메시지를 강조하는 한편 야당 공세에도 집중하는 건 중도층 민심을 살피고 이슈 전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이 대표의 2심 선고보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먼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판단을 재촉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이번 주에도 단식 투쟁과 각종 장외 집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야권 소식은 정태용 기자가 전합니다. 민주당은 후손들에게 무법천지의 쿠데타 공화국을 물려줄 수 없다며 헌재를 향해 만장일치 대통령 파면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나라도 국민도 한계점입니다. 긴장과 인내가 이미 도를 넘었습니다. 헌재의 책임 있는 결정을 기다립니다. 광화문 광장에서의 대대적인 장외투쟁도 이어갔습니다. 선고가 늦어질수록 국민은 극단적 대립과 대결로 고통받게 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판결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당장이라도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내란 숙의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탄핵연대 야당 의원들의 단식 농성은 일주일을 넘어섰고 조국 혁신당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1만 배에 돌입하며 장외 집회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부터 더 이상 할 게 없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매일 밤 진행되고 있는 윤 대통령 파면 촉구 릴레이 규탄 발언에 나서는 의원들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야권은 이번 주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질 거란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선고날까지 장외 여론전의 고삐는 늦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헌재 결정문에는 선고 이유가 담긴 선고 요지와 결론 부분을 말하는 주문이 담기게 되죠. 그런데 이 중 뭘 먼저 읽느냐에 따라 결과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물론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는 그 전례를 깰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역대 탄핵 심판들을 봤을 때는 당일 선고 진행 순서에 따라 결과 예측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희지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 순서는 재판관들의 의견 합치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근 진행된 탄핵 심판 선고를 보면 별개 의견 없이 만장일치로 결론 났던 선고의 순서와 의견이 일부 갈렸던 선고 순서가 달랐습니다. 먼저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사건은 선고 요지를 밝힌 후 주문을 읽는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합치된 의견의 선고 요지를 약 20분간 직접 밝힌 후 막바지에 주문을 읽었습니다. 반면 4대4로 의견이 갈렸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선고는 주문이 먼저였습니다. 먼저 주문을 선고하고 재판관 김영두,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의 기각 의견의 요지는 김영두 재판관께서.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같았습니다.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선고 요지를 밝힌 후 주문을 읽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는 대부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결론이 같았기 때문에 결정 요지를 재판소장이 읽고 주문을 마지막에 읽는 형태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다가오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서도 주문에 앞서 선고 요지를 밝힌다면 만장일치로 결과가 나오는 걸 예측해 볼 수 있는 셈입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불안했던 걸까요? 야권 지지층이 강하게 결집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권 교체를 바란다는 응답은 전주보다 늘어난 반면 정권 연장을 바란다는 응답 비율은 줄었거든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여권 잠룡들과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두 다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권 교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5%로 정권 연장이라고 답한 비율보다 15.5%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뒤 반등했던 정권 연장 답변이 한 주 만에 다시 꺾인 겁니다. 특히 중도층만 놓고 봤을 때 정권 교체라고 답한 응답자는 64.7%로 정권 연장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한 주 전보다 3.3%포인트 오른 반면 국민의힘이 3.7%포인트 떨어지며 오차 범위 밖에서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 여야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독주를 견고히 했습니다. 다자간 대결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46.9%로 1위를 기록했는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여권의 합계 지지율보다 높았습니다. 이 대표는 여권 후보들과의 양자 대결에서도 모두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주 대통령 탄핵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 속에 조기 대선 가능성에 따라 여야 모두 지지율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국회 출입하는 조희루 기자와 더 자세히 여론조사 결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 기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대표가 여권 잠룡들을 모두 다 그것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치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김문수 장관과의 양자 대결에선 이 대표 51.7% 그리고 김 장관 30.7%를 기록했고요. 오세훈 서울시장관은 51.8% 대 25.6%, 홍준표 대구시장관은 52.3% 대 25.0%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표가 여권 잠룡들과의 대결 구도에서 모든 후보에 앞서는 결과인데요. 2주 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김 장관, 홍 시장, 또 한 전 대표와의 격차는 벌어졌지만 오 시장과의 격차는 근소하게 좁혀졌습니다. 다른 3명과는 격차가 벌어졌는데 오 시장과만은 격차가 좁혀졌다.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윤 대통령 석방 이슈가 주요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여당이 지적한 공수처의 적법 절차 논란에 중도층이 움직인 게 아니냐는 건데요. 네. 다만 여권 관계자는 현재 로우키 전략을 구사하는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따라 여론이 다시 출렁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야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이들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지도부까지 나서서 장외투쟁에 총력을 기울인 덕에 탄핵 기각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지지층이 결집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민생 정책을 내놓으면서 이슈를 선점한 것도 영향을 줬다는 관측입니다. 정치적 불안정성이 경제에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민생만큼은 초당적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 잠룡들이 고무된 지지자들 눈치를 보느라 입지가 오히려 좁아졌다는데요. 이 같은 상황이 여론조사에도 반영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사정상 후보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는 건 부적절하다면서 대선 모드가 본격화되고 여권 후보가 정해지는 순간 판이 바뀔 거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오늘부터는 여권 후보들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 시장은 재건축 현장을, 그리고 한 전 대표는 조계종을 찾으면서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교 지도자들의 통합과 화합, 그리고 치유의 정신이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도 화합과 통합의 마음을 좀 느끼셨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홍준표 대구시장은 SNS에 탄핵 결정도 안 났는데 이재명 띄우기 ARS 여론조사가 기승을 부린다면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양아치 대통령을 선택하겠느냐며 이 대표를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예, 조희루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테러 위협이 제기됐다며 지난주부터 공개 일정을 최소화하고 있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를 두고 자작극이다. 거리 행진과 야밤 장외 집회에 친명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관들만 내보내고 있다며 의심하자 민주당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경내를 걷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뒤로 경호원 2명이 바짝 붙어 있습니다. 최근 테러 위협을 이유로 야외 일정을 자제하고 있는 이 대표. 경내에서도 밀착 경호를 받으며 경호 수위를 한껏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러시아제 권총을 밀수해서 이재명 대표를 암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자를 여러 의원들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두고 의혹을 제기해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습니다. 나 의원은 테러 위협이라는 자작극 의혹이 짙은 구실로 본인만 장외 집회에 쏙 빠졌다며 이 대표 행태에 민주당 내부가 폭발 직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를 대신해 민주당 지도부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당 정치테러 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최고위원은 나 의원에게 당장 사과하라며 사과하지 않으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와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인가라는 병에 걸려서 출마하는 상습 출마러 나경원 의원은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를 표적 삼아 유언비어로 그구들에게 너인가라고 인정받을 거라 착각하는 겁니까? 민주당은 공개 테러 위협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도 민주당 장외 행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했던 주요 군경 지휘부에 대한 재판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는데 국헌을 문란하게 하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이라는 검찰 주장에 김 전 장관 직접 나서서 불법 내란을 모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시열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사태 전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저는 실패 성공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국회 이 폐악질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검찰은 김 전 장관과 관계자들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려 한 것이라며 공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은 거대 야당의 폐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을 어떻게 국헌문란으로 보는지 어이가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또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비상계엄을 준비하기 위해 모인 것인데 이를 모의와 공모로 표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권이 없고 요건 없이 긴급 체포가 이루어졌다며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를 재차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햄버거집 회동에서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헌병대장에 대한 첫 공판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오는 20일에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에 대한 재판도 시작됩니다. 검찰이 군경 수뇌부 사건에 500명이 넘는 증인 신청을 예고한 만큼 1심 결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시열입니다. 경찰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신청했습니다. 벌써 4번째 영장 신청이죠. 그동안 검찰의 반려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했었는데 서울고검영장심의위가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이번에는 다를지 관심이 쏠립니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이미 비화폰 서버는 다 지워져 있을 겁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서울구치소 앞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 차량에서 내리자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뒤를 따라다니며 경호합니다.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내내 곁을 지킨 김 차장은 이렇게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건재함을 보였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김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3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번번이 반려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고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보안 수사 등을 진행해온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4번째 구속영장을 다시 한번 서울 서부지검에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김 차장 신병 확보와 더불어 경호처 내부에 있는 비화폰 서버 수사도 시도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그동안 김 차장이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비화 전화기는 시스템 특성상 이미 제가 그저께 국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되어 있는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포렌식을 통해 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재차 압수수색을 시도할 뜻을 밝혔습니다. 비아폰 서버는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히는 만큼 이번 영장 신청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국내에서 확산한 자체 핵무장론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때 찬성 여론이 70%를 넘어섰거든요. 이미 민감 국가로는 지정이 됐고 다음 달부터는 시행이 되는데 우려가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럼 국내 정치권과 여론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이승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건 지난 2023년입니다. 더 문제가 심각해져가지고 여기 뭐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핵무장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이라 찬반 양론이 분분했습니다. 미국의 핵 우산이 현실적 대안임을 전제한 발언이었음에도 여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이 확산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핵무장 찬성이 70%를 넘어서자 야당 일각에서도 핵 잠재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은 한국에서 확산한 핵무장론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미 군비통제협회의 데릴 킴볼 사무총장은 도발적인 발언들을 고려하면 한국의 핵 확산 위험이 있고 에너지부가 신중하게 명단에 올린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서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여권 유력 정치인들은 일단 큰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을 무시하고 거래 중심적 동맹관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국가 지정이 나오니까 이제 미국이 원하지 않는 후유증으로 갈 수가 있죠. 미국이 민감국가를 지정한 뚜렷한 배경을 밝히지 않는 가운데 당분간 핵무장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민감 국가 지정은 당신들 탓이라며 여야는 서로 책임을 떠밀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친중 반미 노선의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 위험 국가로 한 단계 더 올라갈 것이라고 꼬집었죠. 반면 민주당은 계속해서 핵무장론을 띄운 정부 여당의 허장성세 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야 반응은 김지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민주당 때문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까지 탄핵하며 친중 반미 노선의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혹시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잡으면 한미 동맹이 금이 가면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대한민국이 민감 국가가 아니라 위험 국가로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 여당이 계속해서 자체 핵무장론을 제기하며 미국의 불신을 키웠다면서 지난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을 언급했습니다.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 한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이거 당연한 걸 왜 써놨을까요? 또 동맹국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계엄을 선포한 점도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라고 계엄을 부각하며 정부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감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은 외교적 사안으로 초당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는 이재명 대표에 발맞춰 민주당도 잇따라 민생 공약을 내놓고 있죠. 그런데 지난주 내놓은 전세계약 10년 보장 추진안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에 결국 이 대표 실제 추진 계획은 없고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면서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민주당은 20대 민생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관심을 모은 건 임차인이 2년마다 전세를 갱신 계약해 10년까지 살 수 있게 하는 게 골자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구상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고 축사한 회의에서 발표됐다는 점에서 조기 대선용 공약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는데 이 대표는 의제일 뿐이라며 일찌감치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쪽에서 또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같은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반시장적 정책이라는 언론 보도 등이 잇따르자 이 대표가 다시 한번 진화에 나섰습니다. SNS에 전세 계약을 10년 보장하는 임대차법 개정은 논의를 거친 당 공식 입장이 아닐 뿐더러 개인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는 글을 올린 겁니다. 실제 추진하기로 한 과제가 아니고 어떤 정책이든 시장 원리를 거스른 채 정책 효과를 달성하긴 어렵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시장 중심의 실용주의 지도자 이미지를 부각하는 와중 반시장적이란 비판이 일자 적극 대응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이 대표는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고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와 미래 먹거리를 논하는 등 외연 확장 행보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이규옥입니다.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에 이어 이번엔 경기도 양주에서 육군이 운용하는 무인 정찰기와 헬기가 충돌했습니다. 무인 정찰기가 멀쩡히 지상에 있던 헬기한테 와서 부딪힌 건데 폭이 16m가 넘는 큰 드론입니다.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의 한 육군 비행장입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꺼멓게 탄 헬기를 향해 소방관들이 물을 뿌립니다. 바로 옆에는 같은 기종의 헬기 4대가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군용 무인 정찰기가 비행장에 착륙한 뒤 수리온 헬기와 충돌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무인 정찰기와 헬기가 모두 전소했고 화재는 2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이 검정 연기가 그냥 한참 났어. 얼마나 정도로 났어요? 한 20분? 20분? 그 정도 계속. 혹시 부대에서 이 주민들한테 안내 같은 건 전혀 없었어요. 헬기와 충돌한 무인 정찰기 해로는 10km 상공에서 지상을 정찰하는 중고도 무인 정찰기입니다. 길이 8.5m, 폭 16.6m의 크기로 최대 시속 207km에 달합니다. 무인 정찰기와 수리온 헬기의 대당 가격은 각각 30억 원과 185억 원 정도. 이번 사고로 최소 215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셈입니다. 군은 무인 정찰기가 착륙해 바퀴로 굴러가는 상황에서 방향이 틀어져 지상에 계류 중인 헬기와 충돌했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무인 정찰기는 지난해 11월에도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다 경기도 양주 일대에서 추락했습니다. 당시 북한의 위성 항법 장치 GPS 교란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군은 이번 사고가 북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고 본 걸까요?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금처럼 반대만 외치면 의료교육과 시스템이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의사 면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 하는 건 오만이라고요. 일부 의대생들이 수업 복귀 전에 동료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압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온 비판이라 휴학생들에게 그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됩니다. 김민수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오늘자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박단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 올린 SNS 게시글을 언급하면서 실망하고 절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부회장은 2주 전 어른의 편협, 스승의 위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휴학생들에게 강의실로 돌아가라는 정부 방침에 일부 의료교육 종사자들이 동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하은진 서울대병원 교수 등 4명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계의 이런 반대 위주의 투쟁이 정의롭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집단이 망가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사실 이 글을 냈고, 지금 시점에 내게 된 거는 이제 더 늦어지게 되면은 올해도 교육을 아예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특히 환자에 대한 책임과 동료에 대한 존중을 찾아볼 수 없다며
의사 면허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전문가 대접을 받으려는 모습은 오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개혁 정책이 잘못되긴 했지만 의료인은 전문가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맹목적인 반대 대신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의대 학장들이 못 박은 의대생 복귀 시한은 길게 봐서는 3월 말까지입니다. 이때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최대 제적까지도 될 수 있다고 하죠. 사회정책부 이혁준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월 말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번 주가 의대생들한테는 굉장히 고비가 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21일까지 이제 등록 기한으로 못 박은 학교가 고려대 의대와 연세대 의대인데요. 네. 다음 주 월요일인 24일 날 다수가 돌아와서 수업을 듣는다면은 상황은 급변할 수 있습니다. 네. 서울대 의대는 등록 기한이 27일이고요. 수업 복귀 학생에 대해서 공개 비난으로 논란을 일으킨 건국대 의대는 28일까지 최종 등록 기한을 제시했습니다. 시한을 넘기면은 제적 또는 유급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그 제적이라는 게 복학을 유도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되겠습니까? 네, 주요 의대들은 일단 학부모 총회를 잇따라 열고 있는데요. 네. 제적될 경우에 심각성을 알리면서 복학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까지 그 집단 휴학을 하면은 정상적인 의대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의대 측도 이번에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제적 당해도 재입학 심사를 한 번은 받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정원 내에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제적을 당하면 다시 의대 입시를 치러야 돌아올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의대생 집단의 강요에 따라서 수업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또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입장이 나오고 있고요. 네, 일단 2026학년도의 증원 0명은 그 의대생 그 전체의 복귀를 전제로 하고 있죠. 네네. 근데 정부와 그 의대 학장 사이의 약속이지만은 결국 의대생을 설득하는 거는 의대 교수입니다. 그 압박과 회유는 그 안 된다고 달래는 것, 또 오만하기 그지없다고 하는 그런 비판 모두 의대생들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는 건데요. 그렇죠. 두 입장 모두 의료 체계 붕괴를 막자는 절박감에서 나온 말들입니다. 설득에 필요한 강원 전략을 다 쓰고 있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궁금한 건 이겁니다. 네. 의대생들이 돌아올까요? 일단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 의대생들은 나이가 많아서 이제 더 이상 졸업을 늦출 수 없는 그런 학생들을 비롯해서 정말 극소수입니다. 그 학생 한 명을 데리고 수업을 했다는 의대 교수의 이야기도 종종 듣는데요. 의료계는 워낙 좁은 사회다 보니 나홀로 복학은 낙인으로 남을 수 있어서 다수가 함께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대생 사이에서는 탄핵 이후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다 같이 복귀를 하자 이런 말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네, 만약에 탄핵 인용이 이루어지면 유리한 조건으로 뭐 조건 없이 의대생들이 모두 복귀를 다 받아줄 거다 이런 낭설이 돌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의정 갈등 강경파가 의대생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낭설 소문이다 이거군요. 네. 지금까지 이혁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오는 4월 2일 상호 관세를 부과한 다음에는 양자 협정을 통해 새로운 무역 협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자유무역협정, 그러니까 FTA를 체결한 상태인데 이 무역의 틀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겁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자국의 4배나 되는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이 다음 달 2일 예고한 상호 관세 전략의 윤곽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뒤 해당 국가와 양자 간 협상을 벌이고 이후 새로운 무역 협정을 맺겠다는 것입니다. And then from that new baseline of fairness and reciprocity, we will engage potentially in bilateral negotiations with countries around the world on new trade arrangements that make sense for both sides. Fairness. 이 전략대로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가파르게 증가해 지난해 557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이른바 무역 불균형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이 때문에 한미 FTA를 대폭 개정하거나 또는 한미 FTA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 한국이 미국 관세의 4배라는 인식이 박혀 있어
미국 입장에서 무역과 관련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을 소지가 큽니다. And South Korea's average tariff is 4 times higher. Think of that, 4 times higher.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that's what happens. 트럼프 대통령이 촉발시킨 관세 전쟁은 우리 경제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220여 년 전 제정된 법을 적용해 베네수엘라 갱 단원 수백 명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결국 이들은 엘살바도르 감옥에 수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연방법원이 이를 제지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행정부가 법원 명령을 보란 듯이 무시를 했던 거죠. 향후 연방법원과 행정부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에서 추방된 베네수엘라 갱단원 238명을 태운 여객기가 엘살바도르 공항에 도착합니다. 이들은 수갑이 채워진 채 상엄한 경비 속의 수용소에 도착했습니다. 트렌드 아라가라는 베네수엘라에서 태동한 집단인 이들은 국제 마약 밀매와 폭력으로 인해 미 국무부가 지정한 외국 테러 단체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추방된 건 엘살바도르가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87억 원에 이들을 수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인데 테러 수용소 수감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엘살바도르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의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나 미국의 범죄자와 추방자를 국적에 상관없이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범죄자 추방에 속도를 내기 위해 전시 상황에서 외국인 추방을 허용하게 하는 227년 전 만들어진 적성국 국민법 권한까지 발동했습니다. Do you feel that you're using it appropriately right now? Well, this is a time of war because Biden allowed millions of people, many of them criminals, many of them at the highest level. 그러나 연방법원이 법적 쟁점을 문제 삼아 즉각 제동을 걸고 이륙한 비행기를 돌리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목적지에 근접한 상태였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수감자 수용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결정이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Lo que va a suceder es más violación a derechos humanos y lo que más nos preocupa es que bueno, incluso nos podemos convertir en lo que las mismas Naciones Unidas ha dicho no puede seguirse dando, que es un Guantánamo. 트럼프 대통령은 갱단원을 수용한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미국의 훌륭한 친구라고 극찬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미국에서 달걀 값이 고공행진하면서 한 알이 무려 1,400원에도 팔리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금값이 된 달걀을 밀수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죠. 펜타닐 마약이 미국으로 넘어오는 걸 막지 않았다며 트럼프 미 대통령은 주변국에 관세 철퇴를 내렸었죠. 캐나다 등에서는 미국이 펜타닐보다 많은 달걀을 밀수한다는 조롱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한 대형마트 안 달걀을 놓는 진열대가 텅 비어 있습니다. 조류 독감 확산으로 달걀 생산이 줄은 데다 소비자의 사재기로 달걀값이 더 오르며 10분이면 계란이 품절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t's crazy. Everybody is here for eggs. The Costco gives only eggs until 11 a.m. in the morning, so people are rushing for eggs here. 1년 전과 비교해 2배로 오른 달걀값 상승, 이른바 에그플레이션에 달걀이 포함된 메뉴에 추가 요금을 청구하는 식당도 등장했습니다. 달걀 12개들이 한 판이 12달러, 우리 돈으로 한 알이 1,450원인 경우도 드물지 않다 보니 달걀을 소분해서 파는 소매점도 등장했습니다. I sell 3A for $2.99 and most better for customer. Somebody customer know how $12 for dozen A. 이에 달걀값이 미국의 3분의 1에 불과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검역 없이 달걀을 밀반입해오는 건수가 36%나 급증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 등 주변국의 누리꾼들은 국경에서 밀수된 달걀이 마약인 펜타닐보다도 많다며 오믈렛도 사치제가 됐냐고 비꼬고 있습니다. 미국 농무부는 그린란드 논란으로 갈등을 겪은 덴마크에까지 달걀 수출 의향을 묻는 공문을 보내며 도움을 요청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남유럽 북마케도니아에 있는 클럽에서
공연 중 불이 나 59명이 숨지고 최소 150명이 다쳤습니다. 대부분 10대에서 20대 젊은이들이었는데 수용 가능한 인원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입장한 상태였죠. 불이 나자 한꺼번에 피하려다가 화를 면치 못한 겁니다. 탈출하다 여동생의 손을 놓쳤다 등등 안타까운 사연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대 위에서 공연 중인 가수 옆으로 불꽃이 뿜어져 나옵니다. 잠시 후 천장으로 튄 불꽃에서 화염이 일더니 순식간에 지붕을 삼킵니다. 현지 시각 16일 새벽 3시쯤 북마케도니아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불이 나 최소 59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자 일부는 위중하고 치료를 위해 유럽 내 다른 국가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클럽 안에는 인기 힙합 가수의 공연을 보기 위해 현장에서 10대에서 20대 최대 1,500여 명이 모였는데 이는 수용 인원 250명을 훌쩍 넘는 입장객입니다. 불이 나자 출구로 인파가 뒤엉켜 탈출하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슬픔에 잠긴 북마케도니아는 사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7일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당국은 나이트클럽이 허가 없이 운영됐다며 관련자 15명을 구금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기술로 우뚝 일어선다는 중국의 기술 굴기. 이미 딥시크와 각종 휴머노이드를 통해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죠. 이번에는 달에서도 채굴이 가능한 우주 채굴 로봇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국이 기술 굴기의 핵심인 로봇 분야에서 연일 성과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베이징에서 김한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력이 거의 없는 상태의 흙바닥 위를 이동하는 다리가 6개 달린 로봇. 최근 개발에 성공한 중국의 첫 번째 우주 채굴 로봇입니다. 다리 3개에는 곤충 발톱 같은 구조물을, 나머지 3개에는 바퀴를 달아 저중력 상태에서도 미끄러지거나 뜨지 않고 이동할 수 있습니다. 固定住好进行采样然后呢还能够根据地形能够进行移动。 이 로봇은 달 표면에서 드릴을 뚫어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데 이미 지구 중력의 6분의 1, 일교차 310도에 이르는 달과 똑같은 환경에서 진행된 테스트까지 통과했습니다. 一个它的一个1/6级重力场，一个超高真空的一个环境。在月球上呢，它白天呢可以达到零上130度的这样一个高温，晚上呢可以达到零下。 중국은 지난해 6월 창어 6호가 세계 최초로 달 뒷면의 토양을 채취한 뒤 지구로 복귀했는데 다음 탐사 때는 이 로봇도 이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신기술이 탑재된 로봇을 선보이는 중국. AI 분야의 딥시크처럼 로봇 산업에서도 충격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김한준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된 서울 강남에서 일반 거래뿐 아니라 갭 투자가 의심되는 거래도 2배로 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집값 상승 확산 움직임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경고했는데 그럼 계속 문제가 된다면 다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재지정하겠다는 걸까요? 고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해제된 서울 잠실동 일대입니다. 투기 단속반이 투입되자 대부분의 중개업소가 문을 닫았지만 직전까지만 해도 거래 문의가 이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세를 안고 사겠다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실제 입주 수요자라든가 갭투자 수요자라든가 전화 문의는 계속 왔었었는데 바로 이제 끊기더라고요. 이른바 갭투자 의심 거래는 지난달 강남 3구의 경우 지난해 12월보다 2배 넘게 증가했고 서울 전역 또한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5개월째 3,000건대였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지난달 5,000건대로 올라섰는데 송파 등 강남권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영향입니다. 단속반까지 가동했지만 상승세가 확산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층 강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정부와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과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지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선 토지거래 허가제 재지정을 의미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뛰면서
국민 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평균 가격도 넉 달 만에 2억 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가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덩달아 가계 부채까지 급증하다 보니 토허제 재지정 검토부터 금융대책까지 동시에 거론이 되는 상황입니다. 경제부 최우영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울 아파트값 실제로 그렇게 많이 올랐습니까? 네, 서울시가 지난달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푼 곳은 잠실, 삼성, 대치, 청담입니다. 근데 네. 이들 아파트 최근 실거래가들을 확인해 봤더니 네. 실제로 급등했습니다. 대치동의 A아파트 전용 면적 93제곱미터는 이달에 45억 원 최고가를 찍었는데요. 아이고. 1월보다 3억 원 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고 네. 잠실의 B아파트 84제곱미터 같은 경우는 2월에는 25억 원이었는데 3월에는 27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네. 이런 집값 상승세는 노도강, 노원, 도봉, 강북 그리고 금관구, 금천, 관악, 구로 주변으로도 확산이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늘 한국부동산원이 2월 전국 집값 통계를 내놨는데 이 전국 집값 하락폭도 줄어든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예, 거래량도 크게 늘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림 먼저 보시면요. 서울 지역 거래량을 보시면 지난해 7월에는 9천 건을 찍고 9월에는 3천 건으로 떨어진 이후에 계속 비슷했는데 지난달에 벌써 5천 건이 넘었습니다. 아직 신고 기한이 2주 정도 남았으니까 더 늘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도 강남과 인접한 곳부터 거래량이 확 증가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제 해제 영향으로 보입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를 해제한 이유가 원래는 뭐 개인 그러니까 사유재산 침해 논란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리자는 거였는데 이게 지금 투기 조짐으로 번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토지거래 허가 해제를 하기 전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집값이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그랬죠. 못했습니다. 여기다가 내 땅과 집을 사고 파는 것을 당국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컸고 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가 됐었었는데요. 네. 이 때문에 서울시가 토허제 해제를 했던 것인데 한 달 만에 집값이 급등하고 갭 투자라는 부작용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재지정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서울시는 단속반을 투입해서 호가를 올리거나 아니면 편법 증여를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오늘 토허제 재지정 가능성까지 꺼냈는데요. 다만 다시 토허제로 묶을 경우에 주민 반발이 거세고 네. 또 정책의 일관성 문제 그리고 크죠. 그동안 가라앉았던 부동산 침체가 다시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집값이 들썩이면은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네. 집이 없는 사람들. 결국 또 빚까지 내갖고 집을 사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네, 실제로 2월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을 봤더니 전달 대비해서 4조 3천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아유. 1월 가계대출이 9천억 원 정도 보시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10개월 만에 감소를 했지만 한 달 만에 대폭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네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2위입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이렇게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금융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은행들을 소집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가계부채 점검 회의 직후에는 NH농협은행은 서울 지역의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고 네. 다른 은행들도 다주택자에 대한 추가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은행들이 또 나서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최윤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소상공인 피해뿐 아니라 유동화 채권을 산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도 전액 변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를 앞두고 갑자기 몸을 낮추는 듯한데 그런데 회장의 사제 출연 규모나 그 시기는 특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급한 대로 우선 여론 달래기용, 면피용 발언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피의자들에 사과하고 사기 채권 원금 전액 반환하라. 지난주 홈플러스 채권 투자자들이 원금을 돌려달라며 집단 시위에 나서자 홈플러스가 뒤늦게 전액 변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홈플러스는 당초 채권을 판매한 증권사의 책임을 돌렸다가 여론이 악화하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사에 의해 발행된 유동화증권 투자자들은 당사에 대한 직접적인 채권자들은 아니지만 그 변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당사에 있으므로
김병주 MBK 회장도 세무조사에 이어 국회 출석까지 요구받자 사제 출연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 회장이 개인 재산을 내놓는 건 이례적이란 평가입니다. 하지만 정확한 규모나 방식에 대한 언급은 없어 단순 면피용이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옵니다. 소나기는 피하자는 심산으로 이 같은 발표를 부랴부랴 내놓은 건 아닌지, 고려 IM 분쟁 등 이후 진행될 사업에 불똥이라도 튈까 봐 여론 달래기용으로 사제 출연 규모는 법원이 허가한 변제액인 3,450억 원 수준일 것이란 예측이 나오지만 임직원 월급이나 임대점주 정산 매출액을 포함하면 1조 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는 내일 긴급 현안 질의를 열어 홈플러스 문제를 다룰 예정이지만 김 회장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김평우입니다. 지난달 숨진 배우 고 김세론 씨와 배우 김수현 씨를 둘러싼 의혹과 파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7은 그동안 고인의 명예 등을 고려해 이 보도를 자제해 왔는데요. 김세론의 유족이 한 유명 유튜버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까지 하면서 저희도 신중하게 이 논란을 다루기로 했습니다. 일단 유족 측은 해당 유튜버가 김세론과 김수현의 교제 사실이 김세론의 자작극이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유튜브 영상에서 고 김세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유명 연예인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도 없는 행동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김세론 씨에 대해서 대중들이 계속해서 등을 돌리는 모양새입니다. 유명 유튜버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김세론과 관련된 콘텐츠를 수차례 올렸는데 김세론의 유족은 오늘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A씨가 올린 영상에서 김세론이 배우 김수현과 교제하지 않았는데도 연애하는 듯한 사진을 올렸다는 내용이 거짓이란 겁니다. 유튜버는 자작극, 셀프 연애 등 이상한 여자로 몰고 갔기 때문에 유족 측은 고소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족 측은 김세론이 15살이던 2015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교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세론의 음주운전 이후 김수현 측이 드라마 제작사에 물어야 할 위약금 약 7억 원을 빌려준 뒤 이를 갚지 않으면 법적 대응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김수현 측은 김세론과의 교제 시점은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된 뒤였다며 내용 증명은 배임 가능성을 염려한 형식적 절차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족 측은 A씨에 대한 추가 고소뿐만 아니라 김수현에 대한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자 해외로 눈을 돌린 편의점 업계. 여기서도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으로 현지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K푸드 수출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합니다. 정성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 하노이에 새로 문을 연 편의점입니다. 국내 편의점에서 인기를 끄는 라면과 핫바 등이 전면에 배치돼 있고 과자와 음료수에도 모두 한글이 적혀 있습니다. 한국 매장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Nhưng mà ok, ăn bữa trưa này là no, ăn một quận này là no đến chiều đấy. 이 편의점은 2018년 베트남에 첫 진출한 이후 K푸드 인기와 함께 급성장하며 베트남 남부 지역을 평정했습니다. 이제 북부까지 공략하며 단순한 편의점이 아니라 K푸드를 즐길 수 있는 식당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편의점은 몽골에서 한국 크림빵 열풍을 일으켰습니다. 몽골에서만 23만 개 이상 팔렸고 이제는 한국식 짜장면과 핫바까지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해 있는 편의점들은 그 편의점 PB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K푸드가 외국에서 판매되는 그 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K푸드 열풍에 힘입어 두 편의점 모두 수출 1,000만 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내 편의점 시장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해외로 눈을 돌린 덕분에 K푸드 수출 전진기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세민입니다. 백해 무익한 담배. 그런데 남녀 흡연율이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금연 포기자도 늘고 있고요. 아예 금연 계획을 세우니 자체가 전보다 적습니다. 왜 그런 건지 또 금연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안병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군대에서 멋모르고 배운 담배를 20년 가까이 놓지 못할 줄은 몰랐습니다. 새해 금연 시도만 수십 차례. 하지만 작심 삼일이었습니다. 해돋이 보러 가든 그때 다짐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같은 생활이 반복되니까 습관적으로 다시 또 그 타이밍이 되면 피게 되더라고요. 주춤하던 흡연율은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재작년 성인 남성 흡연율은 32.4%로 무려 7년 만에 반등했고 여성 흡연율도 오름세로 돌아섰습니다. 관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하면 남녀 흡연율은 각 6%포인트와 2%포인트 더 늘어납니다. 이 수십 종류의 전자담배가 흡연자들을 유혹하는데 이 접근성이 좋고 또 연초보다는 건강에 덜 해롭다는 잘못된 인식이 이 흡연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연 계획을 세웠다는 응답은 13.1%로 10년 전에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무작정 금연하기보다 개인별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야 동기부여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스트레스 때문에 흡연을 좀 많이 하신다 하면은 담배 대신에 좀 찾아볼 수 있는 스트레스 해소 방법, 심심해가지고 많이 피우신다 하시면은 이제 그 심심할 때를 어떤 걸로 다른 걸 대체를 하면 특히 남성 흡연율 증가의 주범으로 직장 내 집단 흡연 문화가 지적되는데 사측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금연에 관련된 사규를 만들고 흡연하는 직원들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좀 지지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에서는 훌쩍 오른 담배값과 경고 그림 변경이 흡연율을 잡지 못하면서 정부의 금연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서울에서 열린 위대한 열정의 화가 빈센트 반 고흐의 진품 명화전이 109일간의 여정을 끝내고 이제 대전으로 향합니다. 지난 석 달 반 동안 50만 명이 넘는 관객이 반 고흐의 작품에 감동했다고 하네요. 심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의 그림이 물감값보다 더 큰 가치를 지닌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 세상을 떠난 비운의 천재 빈센트 반 고흐. 12년 만에 국내를 찾아온 반 고흐의 진품 대표작 70여 점에 3달간 50만 3천여 명의 관객이 몰려들었습니다. 원화만의 감동이 입소문을 타면서 개관 전부터 입장을 기다리는 사람들까지 등장했고 한국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한 달 전부터 계속 이걸 보려고 기다렸는데 오늘 아침 9시 반부터 줄 섰어요. 삶의 고뇌가 담긴 생생한 붓터치를 본 관객들은 반 고흐와 함께 울고 웃었습니다. 병마와 싸우고 또 외로움과 싸우면서도 그림 속에서 그 색감이나 이런 거는 너무나 밝게 강렬하게 기억에 남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던 거장의 초창기 드로잉이 한자리에 모인 점도 의미 있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 고흐의 진품 명화전은 다음 주 대전 시립미술관으로 자리를 옮겨 6월 22일까지 그 열기를 이어갑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11회 연속 본선 진출을 향한 담금질을 시작했습니다. 꽃샘 추위에도 선수들은 힘차게 훈련에 나섰는데요. 홍명보 감독도 선수들과 함께 달리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오늘의 장면입니다. 계절이 다시 겨울로 돌아갔습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졌는데요. 내일 아침도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면서 오늘만큼 춥겠고요. 이번 추위는 목요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추위 속에 전국적으로 많은 눈도 내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밤 수도권과 충남부터 눈이 시작돼 내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시간당 1에서 5cm씩 강하게 쏟아지면서 영동에는 최고 40cm 이상, 강원 내륙에도 20cm가 넘는 눈이 쌓이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에도 최고 10에서 15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지역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또 해안가와 서쪽 지역, 제주에는 강풍 예비특보도 내려진 가운데 내일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은 서울이 0도, 춘천은 영하 2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아침에는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6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다시 올라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